제가 어릴 때 로망이었던 옷이 있어요. 리바이스 501 청바지. 제 친구들이 진짜 많이 입었거든요. 예뻐. 근데 저희 집이 어릴 때 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리바이스를 그때 못 입었어. 그런데 마음속에 그 리바이스에 대한 어떤 로망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해외 갔는데 리바이스 요거 갈매기 같은 로고 있잖아요. 이게 있는 재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드디어 나는 이제 리바이스를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생겼어 라고 사서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 아무도 안 입죠. 제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가 뭔 지금 리바이스를 사냐 이러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너무 좋은 브랜드지만 유행은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유행한다 해가지고 샀는데 조금만 지나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한두 번입니까? 이게 옷에만 적용이 되냐? 책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의 책들이 와 하고 유행을 해요. 그래서 나도 사야지 라고 따라갔다가 조금 시대 지나 보니까 시대랑 안 맞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 책장에서 먼지만 쌓이는 책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을 고를 때 그런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10년이 지나고 봐도 좋을 수밖에 없는 책 5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봐도 좋을 첫 번째 책 바로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금 영상 주제가 시대가 지나도 좋을 그런 내용을 가진 책 이거잖아요. 책 제목을 보세요. 불변의 법칙. 이 책 테마 자체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을 왜 썼냐라고 할 때 저자인 모건 하우절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말했냐. 누군가 제프 베조스에게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제프 베조스가 질문이 잘못됐다. 당신은 1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가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서 출발하여서 저자인 모건 하우절이 책을 쓴 거예요. 모건 하우절은 그의 전작인 돈의 심리학을 포함해 전 세계 3천만 부 넘게 도서를 판매한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시대건 현자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대다수 사람은 하나같이 그 반대로 행동한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북토크 채널은 성공하고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 성장 욕구가 강한 분들이 모인 채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해서요. 성공하는 법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 앞서간 분들, 우리보다 앞서 성공하신 분들이 이미 말을 다 해놨어요. 제가 투자로 부자 되는 법 알려드릴게요.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포에 사서 광기에 팔아라. 쉽죠? 그리고 천하를 통일하는, 천하를 다스리는 법 무엇입니까?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 나부터 잘 다스려라. 내 몸부터 다스려라. 이런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뻔한 방법들이 성공하는 방법이 맞아요. 이대로 하면 돼. 근데 왜 이런 당연해 보이는 말들이 명언이고 성공 비결로 우리한테 회자되는 겁니까? 지키기 힘들거든요. 지키기 힘들다고 했지 지키기 불가능하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잘 못 지켜요. 왜? 중요한 순간,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 당연한 교훈을 기억을 못해. 그리고 그게 내 이야기라고 생각을 못해. 그냥 좋은 위인전 이야기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혹은 알고 있다가도 감정의 동요. 예를 들어서 뭐 투자 결정을 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안산 사이에 더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런 감정 동요 때문에 기본 원칙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지만 인생의 진리, 성공의 기본 법칙인 기본, 이 기본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내가 상기해야 할 그 법칙을 담은 책이 바로 불변의 법칙이에요. 제가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성이다.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한다. 뛰어난 아이디어나 옳은 설명 또는 합리적인 이론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공감을 끌어내는 스토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대개 성공한다. 완벽한 세상에서라면 정보의 중요성이 그 정보 전달자의 스토리텔링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감정에 쉽게 지배당하고 복잡한 정보가 마치 스토리의 한 장면처럼 이해하기 쉬워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합리적인 기준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의 정보는 똑같은 가치를 가져야 돼요. 스피커가 누가 됐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 정보의 중요성을 동일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제가 더 솔직하게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북토크 보고 계시는데 독서 자기계발 유튜버들이 하는 말들 사실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지금 북토크의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 채널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이래서 좋다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머리에 쏙쏙 꽂힌다. 이해가 잘 된다. 요점만 정확하게 전달해준다. 그래서 북토크를 시청한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스토리텔링 역량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북토크를 구독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저 말고 다른 SNS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런데 컨텐츠가 정말 좋은 분이야.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까보면은 스토리텔링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물론 저는 제가 SNS를 하기 때문에 SNS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처럼 정확하게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불변의 법칙이구나. 분야를 막론하고 스토리텔링 잘하는 사람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입 잘 터는 사람들이 좀 더 성공할 확률이 높고 유리한 건 맞잖아요. 이거는 저의 상황에 맞아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고 이 외에도 시대 불변, 인간의 본성을 관통하는 불변의 법칙을 담고 있는 책이 불변의 법칙이고 그렇기에 이 책은 10년이 지나도 읽어보신 걸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아깝지 않을 두 번째 책 바로 몰입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명예? 사랑? 이것들은 흔히 그냥 나오는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흔히 나오는 조건 외에 그와 견줄 만한 혹은 어떤 면에선 더 강력하고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몰입입니다.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 외부에 있는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부적 요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 행복은 직접적으로 찾을 때가 아니라 좋든 싫든 간에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에 충분히 몰입하고 있을 때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란 것에 대해 이 논제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져.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막 고민하다 보니까 나는 안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즉, 행복이란 걸 직접적으로 찾으려고 막 조건을 따지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불행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행복을 느꼈던 순간을 돌이켜보잖아요. 그럼 그 순간들은 예외 없이 몰입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다른 잡생각 하나 없이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 경험이 사실 정말 행복한 경험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언제 제일 행복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정확하게 와이프 만난 이후 하루하루 매일 행복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제일 행복해요. 와이프 만난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조금씩 더 행복해서 오늘이 가장 더 행복합니다. 원래 이렇게 말해야 생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와이프 만나기 전에 제가 인생에 참 행복을 모르던 그 무지했던 시절에 그때 제가 언제 가장 행복했나 인생의 기억에 남는 순간을 떠올려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딱 떠오르냐면 고3 때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 잘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끝났어. 근데 고3 때는 저희 학교 사립이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저희 팼거든요. 그래서 축구하고 막 점심시간에 축구하고 그러면 너 이 새끼야 일로 와 이래가지고 막 때리고 축구 못하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 다치면 어떻게 할 거야. 점심시간에 영어 단어 외워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말고사 끝났어. 선생님들은 우리를 막을 명분이 없어.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제 뭐라 하든 말든 쌍욕을 먹든 말든 축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애들이 축구 좋아하는 미친놈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명 뛰어나가가지고 그 한여름에 그냥 우통 벗고 막 뛰어다니면서 미친놈들처럼 축구를 하는 거야. 근데 3학년만 시험이 그때 빨리 끝났어요. 1, 2학년은 수업해. 근데 3학년들 원래 걔들 수업하니까 우리가 떠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 하려는데 우리가 안 들어. 애들이 미쳤어.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교감 선생님이 근데 훌륭하신 분이어가지고 쟤네 좀 냅둬라. 대신에 교감 선생님이 저희 불러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오셔가지고 아이스크림 주면서 얘들아 너네 축구하는 거 내가 뭐라 안 할게. 아이스크림도 먹어. 그리고 너네 오늘 급식 안 먹는 날이잖아. 근데 밥 안 먹고 축구하다가 이런 더위에 쓰러지면 안 되니까 아이스크림도 먹고 급식 남았으니까 니네 가서 밥도 먹어. 그리고 축구해. 얼마든지 해. 대신에 떠들지 마. 조용히 해. 공만 차. 그래가지고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축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막 교감쌤이 사다 준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렇게 급식도 먹고 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그 땡볕 같은 여름에 애들이 다 같이 3시간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우통 다 벗고 막.
남고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자 선생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해요. 아무튼 근데 내가 언제 제일 행복했나 하면 그때만큼 재밌었던 때가 없어요. 그때가 제일 재밌었고 찐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 근데 왜 재밌었을까요? 몰입했잖아요. 제가 그 순간에 그 난리를 치면서 오늘 봤던 시험이 입시가 이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6개월 만에 축구를 하니까 그냥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그런 몰입을 하니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세대들은 평균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대비해서 우울도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몰입하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왜? 우리 주의를 분산시키는 주의 산만 요소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 딱 하나에 집중을 못해요.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죠? 내가 내 삶을 내 맘대로, 내 의지를 내 맘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불확실성이 커져요. 그러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행복의 핵심 요건이 나의 주의력을 통제할 수 있는가, 즉 몰입할 수 있는가가 된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의식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의지대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가,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차단할 수 있는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집중을 계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 다시 일상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면 된다. 아까 통제할 수 있는지의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주의 집중이 가능한가, 즉 몰입이 가능한가였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정신력, 우리의 집중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통제를 하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행복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몰입할 수 있는가, 이 여부가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몰입 능력이 행복의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너무 부족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부족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년 뒤에도 몰입이란 책을 산 것을 혹은 몰입이란 책을 읽은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 10년 뒤에 읽어도 좋을 거라고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칙센트미아의 몰입이 있고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이 있거든요. 둘 다 좋습니다. 근데 느낌이 칙센트미아의 몰입은 좀 더 두껍고 농도가 진한 좀 원론적인 내용을 다룬 느낌이라면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은 좀 더 사례 중심,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실천할 수 있는지 실천법을 담은 느낌이고요. 둘 다 좋습니다. 10년 뒤에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10년 뒤에 읽어도 여전히 좋을 세 번째 책,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19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진 필립 브룩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쉬운 삶을 기원하지 마라. 강한 사람이 되길 기원하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기원하지 마라. 이를 감당할 힘을 기원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 많고 잘 살아도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또 문제가 돼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문제가 있지 하면서 또 걱정하게 되니까.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슈퍼리치들 다 문제 있어요. 자산이 100억, 1000억 넘는 분들,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산이 큰 만큼 문제의 사이즈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는 문제 없는 삶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즉 회복 탄력성을 갖췄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 또 요즘 현대인들에게 매우 부족한 역량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SNS, 특히 인스타 보면은 잘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초라해져.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나는 여태까지 돈 못 벌고 뭐 했냐? 여러분, 인스타 보다 보면은 월천 못 벌면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사실 현실이 아니거든. 월천이면 상위 몇 퍼센트, 진짜 초상위인데 월천 못 보면 바보 같아. 여러분, 월천 넘게 버는 사람들도 인스타만 보면 100% 불행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가, SNS 보고 비교하는 이런 심리가 뭐에서 출발하는 것이냐? 외부에서 나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 그래요. 나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그러다 보니 점점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멘탈이 약해지고, 그러니 회복 탄력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강력한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 되는 진정한 행복감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오는 것이지 외부적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회복 탄력성이 어디서 온다? 내 내부에서 오는데, 밖에서 요새 비교하는 문화, 특히 SNS를 통한 비교 문화가 많기 때문에 요즘 회복 탄력성이 낮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을 안 해서 회복 탄력성이 낮습니다. 요새 차라리
뭐랄까? MZ세대들, 20대 이상은 요새 막 러닝도 많이 하고 그래도 좀 운동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문화가 꽤 있는데 어린애들 보잖아요. 10대 애들 진짜 운동 안 합니다. 저희 어릴 때 생각해보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려다니는 것밖에 할 게 없어. 저 어릴 때는 축구밖에 할 게 없었어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쯤 PC방이 본격적으로 막 많아지면서 제가 그때 건지라는 게임을 했거든요. 그럴 때부터야 좀 PC방 갔지 그전에는 할 게 없어. 그냥 맨날 달려다녔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스마트폰만 하고 있죠. 그런데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6개월가량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인지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두엽과 측두엽의 회색질의 볼륨 증가를 가져왔고 실제로 사고의 속도와 예민함, 기억력, 판단력을 향상시켰다.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뇌도 건강하게 회복시킨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운동을 하면 뇌가 회복된다. 근데 운동을 안 한다. 고로 뇌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취약한 상태가 돼서 회복 탄력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또 회복 탄력성이 낮은 이유가 있어요. 개인주의를 넘어서 너무 이기주의로 가는 문화 때문입니다.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강할 수가 없다. 외로운 사람은 쉽게 나약해진다.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훈훈한 정서적 지원을 받는 사람일수록 내면이 강인하다. 주변 사람과 교류를 해야 내면이 강인한데 요새는 개인주의 때문에 교류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회복 탄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요즘 회복 탄력성이 낮은 이유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방금 책 내용을 들으면서 아셨겠지만 회복 탄력성이란 책은 단순히 멘탈 만져주면서 위로해주면서 힘내 이게 아니고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이 수많은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 정말 과학적인 근거, 회복 탄력성이 왜 낮은지 그리고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와 같은 내용을 근거 있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잘 읽히고 읽기 좋게 쓰여진 책입니다. 조금 두껍긴 한데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 후에는 회복 탄력성이 더더욱 부족해질 것 같아서 이 책도 10년 후에 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사업의 철학입니다. 이 책은요,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사업을 해볼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필독서예요.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평생 재테크만 할 거야. 그러면은 안 읽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사업이든 투자든 돈 많이 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투자의 끝에는 사업이 있고 사업의 끝에는 투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계속 내가 더 큰 부와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 저는 누구나 읽어봐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업에 대한 방법,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SNS 기반이니까 어떻게 해야 사업을 홍보하는 SNS를 잘 육성하고 구독자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방법론들이 제가 엄청 많겠죠. 제가 아는 분은 브랜딩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브랜드의 역사와 신뢰를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죠. PO 직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나의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것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야에 상관없이 수많은 사업 방법들과 고민들을 다 파고 파다 보면은 돌고 돌아서 결국 철학으로 귀결됩니다.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사업의 철학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사업이란 결국 당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에 지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사업이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일하는가 같은 본질적인 내용 이것들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사업의 철학은 그 출발점이 되는 내 사업의 철학을 어떻게 세워야 하며 그 철학을 사업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가 모델은 만들려는 사업에 대한 그림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려는 사업이 목표로 하는 고객에 대한 그림에서 출발한다. 사업 계획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만들고 싶은 사업이 뭐예요? 라고 막 휘황찬란한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좋다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고객이 싫어하면 어떡할 거야?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고객이 좋아하는 걸 알아야겠죠? 근데 고객이 좋아하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객이 누구인지부터 정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본질적이면서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뻔하지만 사업의 교과서와 같은 평생 꺼내봐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느껴져서 10년 뒤에 보셔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10년 뒤에도 후회하지 않을 5번째 책 바로 이토록 멋진 휴식입니다. 이 책 제가 몇 번 채널에서 소개드리긴 했는데요. 책 제목을 좀 잘못 지었어요. 왜? 휴식이라고 하니까 뭔가 괜찮아.
쉬어. 이런 거 같은데 이거 완전 자기계발서고 생산성 책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쉰다고 해서 쉬는데 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는 날에 넷플릭스, 유튜브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막 보면서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면은 개운하시던가요? 아니에요.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면서도 몸은 딴짓을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일 걱정이 안 사라져요. 그래서 말로는 쉬고 있다지만 일과 쉼의 경계가 없어. 그러니 쉬고 나면 더 힘들어. 이런 휴식을 우리가 멋진 휴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휴식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시간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임 오프란 본질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의식하는 것이다. 시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삶의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일로 이해할 수 있다. 타임 오프란 단어가 이 책에서 휴식을 뜻하는 단어인데 진정한 휴식은 무엇이다? 시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일에 경계를 정해라. 즉, 경계를 정해서 이거는 일하는 시간, 이거는 정말 온전한 쉼의 시간이라고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퇴근 후는 난 노는 거니까 나 칼퇴할게요. 빠잉 안녕 워라벨 좋아요 이게 아니고 이 책에서는 휴식이라는 것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 정신은 실제로는 변화를 바란다. 완전히 색다른 도전에 몰입하면 무의식은 전에 마주한 문제에서 흘러나오는 방해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인다. 우리 정신이 피곤해 쉬어야겠다라고 할 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 워라밸 추구하면서 일 안 하고 놀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고 정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변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란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몰입했다가 그 다음 일로 완전히 정신을 이동해서 확 몰입하는 것을 뜻해요. 쉬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기존에 하던 일 고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는 일에만 완전히 집중하고 쉴 때는 전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축구할 때 정말 행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활동적인 스포츠에 몰입하는 것 사실 이게 진짜 힐링이 되거든요. 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어. 풋살 같은 거 하면서 지금 일 걱정할 수 있습니까? 눈앞에 공격수가 오는 거 수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히 나의 기존 삶에 대한 스위치를 끄고 전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진짜 휴식이라고 한다. 그런 휴식을 취하는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현대인들은 다들 바쁘잖아요. 피곤해. 아무리 쉬어도 계속 피곤해.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 더 채찍질하면서 일을 계속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럼 이거에 대한 반대 증상으로 뭐가 나와요? 워라밸을 추구해야 돼. 퇴근하면 연락하지 마.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퇴근하고 연락하지 마 하면서도 일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있냐 이거죠. 어차피 계속 이어져. 그렇다면 진짜 휴식을 위해서 뭘 해야 한다? 그냥 일을 안 하고 놀고 이게 아니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쉬어야 한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휴식이다. 이런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는 역량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정말 시대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역량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토록 멋진 휴식 추천합니다. 오늘은 10년이 지나고 봐도 후회하지 않을, 10년 지나고 봐도 좋을 5권의 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첫째, 불변의 법칙. 둘째, 몰입. 셋째, 회복 탄력성. 넷째, 사업의 철학. 다섯째, 이토록 멋진 휴식이고요. 제가 이 책 중에서 유료 광고로 받았던 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읽어보고 좋아서 소개하는 책들이니까요. 여러분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